다음에 이제 뇌에 대한 구성으로 보게 되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그런 여러 다른 교세포나 그 등등의 그 신경세포가 아닌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도 배웠던 교과서에 보면요, 신경세포는 1000억 개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시냅스를 형성을 하는 것이 한 100조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2년에 아주 재미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후의 뇌를 잘 준비를 해서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의 핵을 가지고 카운팅을 해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1000억 개보다 훨씬 더 적은, 훨씬 더는 아니지만 86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존에 신경세포가 1로 존재를 한다면 신경세포가 아닌 세포는 한 10개 정도로 한 10배 정도로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경세포 하나에 또 그 신경세포가 아닌 세포도 하나 정도로 존재를 하는 1대1의 거의 관계로 존재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실은 그 전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러나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 않았었던 것들을 이렇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경세포 하나에는 정기적으로 활성이 되거나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시냅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냅스가 한 개당 한 1000개 정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100조 개의 시냅스를 만들었다고 치면 이제는 과학의 그런 결과에 근거를 해서 860억 개의 신경세포에 86조 개의 시냅스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학적인 그런 상황들을 신경세포 하나의 이제 표면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 개수를 좀 이제 한번 알아봤으니 그럼 면적은 어느 정도 될까를 이제 또 계산을 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세포 표면을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표면적이 축구장의 3배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신경의 뇌에 관련되어 있어서도 부위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존재성에 있어서의 신경세포 하나하나들의 시냅스의 형성에 의해서 이 뇌의 기능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냅스에 관련돼서 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신경세포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생물 한 책에서도 봤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신경세포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의 극을 갖고 2개의 극을 갖고 있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그런 극을 갖고 있는 세포, 그리고 여러 개의 다 측면으로 있는 극단을 보여주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가지를 치고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4가지 세포들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정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세포 하나하나마다 이제 저희가 전사체라는 그런 유전체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서 이 전사체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했더니 어떤 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18개의 그런 서브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은 그런 보고들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보다 더 많은 그런 세포의 종류들이 아마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에 따라서 세포가 분류가 된다는 것이고, 이런 세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에 있는 감각을 센서를 하는 그런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이 정보를 연합하는 세포들과 시냅스로 형성이 돼서 전달이 되고, 이런 신경들이 다시 운동 뉴런이 돼서 우리가 뜨거운 것을 피부에 맞닿게 되면은 바로 피하게 되는, 그러니까 운동 뉴런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의 시냅스들의 서로서로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영역 간의 그런 서로의 연결성,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그 다음에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좀 더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의 세포들은 서로 시냅스를 형성을 해서 서로 망을 형성을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러한 세포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서 그리고 나이가 조금씩 지나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세포들의 가지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아주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2살까지의 그 들어있는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들이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아이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주고 좋은 정보를 주면 계속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신경세포의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게 세포들이 많아서 시냅스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이 시냅스가 마냥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라는 것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숫자로 가장 효율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쭉 성인까지 이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5살이라든지 10대까지는 실제로는 뇌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서로 처리하는 그런 능력들이 약간 부족하고요. 특히나 전두엽에 해당되는 이런 신호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이고 파란 부분으로 갈수록 더 성숙되는 것인데 10대가 될 때까지 아직까지 전두엽이 아주 성숙하지 않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그 고생하는 것은 그 중2병이라든지 그 청소년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실 텐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두엽에서 특히나 통제를 한다거나 이성적으로 이게 그 판단을 내린다거나 이런 것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는 나이가 아마 생각하기에는 저희 10대까지는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형성을 해서 훨씬 더 이제 성숙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은 이런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것이 신경세포들이 원래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면서 뇌에 대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연구하는 그 발달성 뇌질환에 관련돼 있는 연구를 저희 연구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제 연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그런 뇌과학 기술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차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시냅스를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고요. 그럼 이 신경세포에서의 시냅스를 구성을 하고 이것이 구조와 또 어떻게 기능이 되는지를 그냥 아주 예전의 그런 기억들을 좀 상기를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냅스 사이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라는 게 분비가 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들에 의해서 물질들의 그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전달이 일어나면 신호가 전달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분비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몇 가지들이 굉장히 잘 밝혀져 있는 것이 있는데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분비가 다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파킨슨 병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에 분비가 안 되면 그것은 치매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지금까지의 많은 그런 질환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을 주거나 아세틸콜린을 더 분비를 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그 치매나 그 파킨슨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매 치료제 개발을 한 30년 이상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특별하게 치매 치료제라는 것이 뇌질환 치료제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없는 이유가 한 가지만에 계속 포커스를 두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에 약간 뇌과학자들이 이제 지금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이제는 복합적으로 봐서 연구에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화학적인 그런 그 물질 전달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냅스가 활성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정기적인 활성이 일어나는 이런 활동 전이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에 구조적으로 시냅스를 형성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화학적인 그 정기적인 활성으로 인하여 뇌가 자체가 활성을 일으킨다, 활동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좀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 과학자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뇌에 대해서 어떤 부위가 어느 곳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하려면 이와 같이 뇌에 대해서 뇌에 저희가
주입을 하는 그런 형광 물질이 입혀지는 바이러스를 저희가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따라서 세포들이 염색이 되고 그것이 처음부터 끝단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정엽이라는 곳에 전전두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하나하나를 저희가 이제 마킹을 함으로써 그 부위별로 연결성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바이러스라든지 형광 물질을 주입을 한다거나 이것을 그 시각화를 하려면 뇌는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지질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그 지질을 없애야지만 뇌에 대해서 안을 더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된 것이 2013년에 뇌에 대해서 그 지질이 빠지고 안에 투명한 그런 물질로 채우면서 그건 이제 전기의 힘으로 되는 것인데 이렇게 통해서 뇌를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와 같이 안에 있는 그런 신경세포들을 저희가 보다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기술을 하려면 사실은 이전에는 저희가 이와 같이 뭐 염색을 한다고 했을 때 2D로 그 조직들을 다 관찰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3D도 관찰할 수 있는 입체로 할 수 있는 현미경들이 개발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뇌과학 기술에 있어서 어떤 정보 하나를 얻으려면 많은 그런 기술들이 복합이 돼야 되는데 이와 같이 그 조직들을 잘 투명화하는 기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현미경을 만드는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스터디에서 보는 레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세포와 세포 간의 그런 연결성이라는 것들을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 세포가 훨씬 더 그 시냅스를 형성을 한다든지 그 시냅스 사이에서의 어떤 물질들이 교환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전자현미경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자현미경의 기법을 통해서 그 2D로 모든 이미지를 다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색깔을 입히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색깔들을 입히는 그런 업무가 사실은 사람이 그냥 보기에는 이게 신경세포이냐 아니냐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수만 장의 이 이미지를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이것이 신경세포야 라고 러닝을 계속 하게 되면은 세포들 하나하나를 컬러링을 해서 이와 같이 여러 색깔로 슈도 색깔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신경세포와 또 신경세포 아닌 세포, 근접한 세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조적인 그런 뇌의 그 모양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이런 기술을 가지고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그런 생물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전자선미경으로 이것이 뉴런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문에 의하면 이 예쁜 꼬마 선충은 이제 자웅동체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 암놈으로 있다가 온도를 좀 올려주면 순놈으로 변하는 것인데요. 암놈은 302개, 순놈은 385개의 그 뉴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302개의 뉴런이 그냥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그 기능성을 서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핑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 예쁜 꼬마 선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기계학습으로 받고 이것을 모델링을 했을 때 이렇게 로봇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 예쁜 꼬마 선충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직은 테스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서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무한히 그냥 저희가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어떤 것을 발견을 한다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을 때 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구조에 대한 그런 뇌에 대해서 구조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이라면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활성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세포가 시냅스를 형성을 해서 활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활성들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활성들이 실제로 생체 내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기술은 탐침을 만드는 기술로 인해서 훨씬 더 발전이 됐는데요. 여러 개의 그 신경세포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탐침들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와 같이 쥐에 삽입을 한다거나 해서 이 쥐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그 부위에서 어떻게 신경세포가 활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문에 의하면 쥐, 또 그 쥐에 이용한 그런 탐침들하고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에게도 이 탐침을 임플란트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모리가 상당히 향상이 되는 그런 논문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침들을 통해서 공학적인 그런 기술인데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뭐 쥐라든지 동물 모델에서의 신경세포의 하나하나의 활성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스티뮬레이션 시키거나 그것의 뇌에 대한 기능을 더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런 칩들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탐침들이 또 다른 곳에도 이제 이용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광 유전학 기술을 통해서 행동을 많이 조절하거나 인지 기능을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쥐에 탐침을 꽂는데 여기에 이제 광을 쏘이게 되면은 그 광에 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세포를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변형된 그 쥐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광을 쪼여주면 이 행동들이 변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더 폭력적으로, 어떤 것은 뭐 좀 더 그 약물에 탐닉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행동을 저희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탐침이라든지 이런 기본 기술로 인해서 칩을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그런 기술의 근간이 되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뇌 중에서도 두정엽에 그런 기본적인 그런 센서를 감각이라든지 운동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탐침을 꽂고 여기에 있는 신경 활성을 디코딩을 해서 로봇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머신과 브레인을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화면에서 지나간 것처럼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이런 탐침들을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로봇이 움직여서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들은 사지마비의 그런 환자들에게 유용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뇌에 대한 그런 신호를 타자가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바타라는 그런 영화가 2009년에 나왔는데요. 이 아바타는 결국에 생각으로 내가 아닌 나와 유사한 그런 카피된 개체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게끔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동물 모델에서도 재현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그 뇌에 이렇게 칩을 임플란트를 시켜놓고 여기에 신호를 받아서 디코딩을 한 다음에 다른 방에 있는 원숭이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신경에 될 수 있는 척추에다가 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이 원래의 원숭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아바타라고 하는 원숭이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태스크는 이 가운데에 불빛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레버를 위로 올려서 이 녹색까지 가게 하는 그런 태스크를 시키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서의 원숭이 두 마리를 가지고 그 테스트를 해봤더니 상당히 근접하게 한 마리는 이 위에까지 상당히 근접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한 마리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물 모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바타를 좀 재현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진짜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아바타의 기술을 재현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지루하니까 제가 좀 약간 우스갯소리를 드리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이전에 그 아바타의 개념을 BMI 기술을 접목한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로봇 태권브이인데 실제로 이것은 76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72년에 거기에 원래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로봇 짱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사람이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할 수 있는 마징가 제트네요. 마징가 제트인데 이것은 사람이 직접 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로봇 태권브이는 이 훈이가 태권도를 하게 되면 이 로봇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현상들을 봤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BMI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그런 탐침 기술을 이용을 해서 뇌에 대한 신호를 받고 그것을 디코딩해서 새로운 것, 새로운 개체, 로봇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츄얼리 저희가 가능한, 현실 가능한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조만간 새로운 그런 유형의 로봇들도 만들어지겠고, 그래서 인간에게 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인공지능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조사를 했는데, 뭐 4차 산업이라는 것으로 일단 묶기는 했지만 이런 인공지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기대가 매우 크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우려가 크다라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숫자로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요. 여기서 기대가 크다라는 사람들은 일단 생활의 편리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그런 로봇들에 의한 자동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편리했죠. 그래서 로봇 청소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활에 지금 근접한 로봇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인공지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질병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거에 또 더불어서 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즐거워질 것이다. 여가 시간이 증가돼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반면에 또 우려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이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의 의견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존재성의 가치,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빈부격차도 심해질 것이다. 그런 기계에 의해서라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그럼 제가 이제 여기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의 그런 지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요즘 휴머노이드라는 말을 하는데,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그냥 마음속으로 이제 여기서는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저희가 설문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몇 개를 제가 이제 앞으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직 이것을 논문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못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대신에 이거는 이 조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결론이 나여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볍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알고 있다, 혹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다. 근데 대부분 알고 있다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알고 있다는 36% 정도 나왔고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른다라고 하신 분이 38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라고 대표할 수는 없지만 설문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70%가 넘게 들어본 적도 있고 또 그 부분에서는 아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은 관심이 없다. 거의 비슷하게 저희 결과에서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휴머노이드를 어디에다 사용하면 좋을 것인가 물어봤는데 단순 노동에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그런 휴머노이드에 실제로 인간지능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27%,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36% 쟀는데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지능을 장착한 인공지능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도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기대점이 있지만 우려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일으키거나 이 로봇에 의해서 법률상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제조사가 60%의 책임이 있다고 대답을 하셨고, 거기에 사용자,
근데 이제 심지어 로봇도 책임이 있다라고 5.5%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만든 곳에서 제조사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희한테 가장 그 가깝게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에서 리콜을 하듯이 로봇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 노동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위의 그런 결정들이 내려졌을 때 로봇에 의해서 상해를 받게 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앞으로의 뇌과학의 미래는 어떤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